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지리산 등산로는 칼바람이 뺨을 베듯 휘몰아쳤습니다. 강윤서는 혼자였어요. 주차장에서부터 이미 몇 무리의 등산객들을 지나쳤지만 윤서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 해돋이를 보러 산에 오르죠.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과 함께요. 하지만 윤서에게 이건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짐이었어요. 다시는 누구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각오였죠. 몇 달 전까지 윤서는 특수부대 소령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단단했고 빠르고 정확했어요. 부대원들 사이에서 윤서는 믿음직한 선임이었고 상급자들에게는 기대주였죠. 그런데 특수훈련 중 사고가 났습니다. 급류를 건너는 훈련이었어요. 물살이 거셌고 발판이 되는 바위들은 이끼로 미끄러웠죠. 그때 후임 한 명이 발을 헛디뎌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안전 로프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후임의 손을 잡았고 간신히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서의 발목이 바위에 끼며 꺾였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소리가 물소리를 뚫고 들렸어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전처럼 달릴 수 없을 거라고요. 작전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결국 의가사 제대 수순을 밟게 됐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구해준 그 후임은 윤서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부대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커졌다고요. 무리한 판단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했죠. 상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윤서의 해명은 묵살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윤서는 무리한 판단으로 동료를 위험에 빠뜨린 장교가 되어버렸어요. 구해준 사람이 원망의 대상이 됐고 윤서는 한순간에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이 된 겁니다. 제대 후 현실은 더 냉혹했어요. 이력서에는 특수부대 경력, 각종 훈련 수료증, 표창장까지 화려하게 적을 수 있었지만 면접장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군대에서 한 일이 민간에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이 반복됐죠. 경력은 특수했지만 세상은 그걸 쓸모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력서는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 오는 곳은 영업직이나 단순 노무직뿐이었습니다. 월세는 밀렸고 전기요금 고지서는 책상 위에 쌓여갔어요.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는 싫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걱정을 끼쳤다고 생각했죠.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서서 일하다 보면 다친 다리가 다시 부었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 얼음찜질을 하며 눈물을 삼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윤서는 매일 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시는 누구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누군가를 구하느라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새해 첫날 지리산 정상에서 해를 보며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거세졌어요. 숨이 차올랐고 다친 발목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서는 발목을 붙잡고 한 걸음씩 올라갔죠. 이를 악물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느끼며 올라갔습니다. 그때 눈밭 아래쪽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했죠. 사람의 숨소리였고 그 속에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어요. 윤서는 본능적으로 등산 스틱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조심스럽게 계곡 쪽으로 내려갔어요.
발을 헛디디지 않으려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바위 뒤에 도착했을 때 윤서의 숨이 멎었어요. 중년 남성 한 명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밭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남자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괜찮으세요? 윤서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이 아주 잠깐 떠졌어요. 의식이 꺼져가는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윤서가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저 멀리 숲길 능선에서 검은 복장의 정체불명 4명이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로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도망치는데 그 움직임이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매끈했죠. 군인처럼, 아니 그보다 더 훈련된 움직임이었어요. 윤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고가 아니다. 방금까지 여기 있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저 사람들이다. 윤서는 다시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손이 굳었습니다. 얼굴, 목선, 상처의 패턴, 그리고 옷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표식. 윤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합참의장 서영강. 뉴스에서 이미 피습 사망이라는 속보가 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윤서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나는 이미 버려진 사람인데 왜 또 누군가를 살리려 하지? 이번에도 누명을 쓰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훈련받은 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때의 습관이, 그때의 본능이 윤서의 인생을 다시 끌어당겼죠. 윤서는 무전기를 꺼내다 멈췄습니다. 정상적인 신고 라인으로 올리는 순간 정보가 새면 이 남자는 여기서 끝날 수 있었어요. 윤서는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 이름도 없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지리산, 생존자 발견, 암살 흔적, 그리고 목표 인물 맞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5분.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산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윤서는 깨달았죠. 이제부터 이 산은 등산로가 아니라 전장이 된다는 거요. 그리고 자신은 다시 원하지 않았던 싸움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는 것을요. 윤서는 합참의장을 살리려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열 체온 유지, 기도 확보, 특수부대에서 익힌 전술 응급처치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장갑에 묻는 피가 너무 많았습니다. 손을 대는 곳마다 붉은 피가 스며 나왔죠. 서영강의 폐 쪽에서 거친 소리가 났어요.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편이 박힌 게 분명했죠. 윤서는 스스로를 비웃듯 생각했어요. 또다. 또 살리려고 하네. 그리고 또 내가 책임을 뒤집어 쓰겠지. 급류훈련 때처럼 후임을 구하고 누명을 썼던 것처럼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낭에서 비상의료키트를 꺼내 상처 부위를 압박했어요. 서영강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점점 더 파래졌죠. 그때 아래쪽 등산로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냐?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산 단속 요원처럼 보이는 남자 둘이 먼저 올라왔고 그 뒤로 셋이 더 따라왔어요. 총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구조를 위한 눈이 아니었죠. 발끝의 각도, 서로 간의 거리, 손의 위치가 너무 익숙한 대치 자세였습니다. 다친 사람 신고했습니까? 가 아니라 당신이 뭘 했는지 말해라로 시작했어요.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명이 윤서의 배낭을 뒤지려 다가왔고 다른 한 명은 윤서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죠. 윤서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속이 아니라 회수팀이다.
합참의장을 사고사로 만들러 온 사람들이다. 윤서가 낮게 경고했어요. 손 떼. 이 사람 죽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특수부대 소령으로서의 위압감이 남아 있었죠. 그러자 한 명이 비웃었어요. 죽으면 편하잖아. 당신도 같이. 그 말투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죠. 순간 윤서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군을 떠났지만 몸은 여전히 훈련된 몸이었어요. 발목 통증이 찌르듯 올라왔지만 윤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온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했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죠. 윤서는 그 틈을 이용해 서영강을 끌어당겨 바위 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능선 위쪽에서 작은 윙 소리가 들렸어요. 드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이 계곡을 감시하고 있었죠.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작은 점 하나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있을 게 분명했죠. 포위됐다. 윤서는 중얼거렸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다시 거리를 좁혀왔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윤서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이었죠. 윤서는 선택지를 계산했어요. 싸우기엔 숫자가 불리했고 다친 발목으로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영강을 업고 움직여야 했죠.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서영강을 등에 업었어요. 남자의 몸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러네요. 윤서는 의식 없는 서영강에게 작게 말했어요. 그리고 눈밭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었어요. 빠르고 규칙적인 발소리였습니다. 윤서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발목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쏘아올랐고 등에서는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눈이 쌓인 경사를 내려가는데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서영강의 상처에서 피가 더 많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은 늘 이랬지. 살리면 내가 죄인이 된다. 후임을 살렸을 때도 지금도요. 윤서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서영강이 아주 희미하게 말했어요. 윤서, 넌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구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윤서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명으로 무너진 삶, 취업난으로 깎여나간 자존심, 편의점 야간 알바로 근근히 이어가던 생계, 가리고 새해 첫날 다짐했던 새 출발까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뒤섞이며 윤서의 목을 조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 시간이 없었죠. 윤서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죄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뒤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서는 계곡 아래로 방향을 틀었죠. 위험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눈 덮인 바위를 타고 내려가는데 발이 헛디뎠습니다. 윤서와 서영강이 함께 눈밭으로 굴렀어요. 차가운 눈이 얼굴을 때렸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재빨리 일어나 서영강을 다시 확인했어요. 다행히 상처가 더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이미 바로 뒤까지 와 있었어요. 윤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위, 나무, 눈밭. 숨을 곳은 많지 않았죠. 그때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뛰었어요. 5분. 약속된 시간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추격자 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목표물 확보 직전. 구조 차단 완료.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조가 막혔다. 누군가 내부에서 출동을 막아버렸거나 상공에 교란이 걸려 있는 거였죠.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5분은 구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건 적이 움직이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지금 윤서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5분이 훌쩍 넘었지만 하늘은 조용했어요. 헬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대신 능선 곳곳에 사람 그림자가 늘어났습니다. 윤서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주변을 살폈어요. 포위망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었죠. 적어도 1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처음 마주쳤던 5명보다 훨씬 많았어요.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구조가 막혔다. 누군가 내부에서 출동을 눌러버렸거나 아니면 상공에 전파 교란이 걸려 있는 거였죠.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윤서와 서영강은 고립됐습니다. 서영강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어요.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윤서를 봤습니다. 5분은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구조 시간이 아니다. 윤서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그럼 뭡니까? 서영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5분은 적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윤서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5분 안에 구조가 오는 게 아니라 5분 동안 적들이 완전히 배치를 끝낸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숲속에서 총구가 번쩍였어요. 윤서는 반사적으로 서영강을 덮치듯 끌어안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총알이 윤서가 있던 자리에 바위를 맞춰 파편을 튀겼어요. 날카로운 돌 조각이 윤서의 뺨을 스쳤고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윤서는 이를 악물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죠. 저격수다. 윤서는 중얼거렸어요. 총성의 방향으로 보아 능선 위쪽 아마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쏜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폐물은 많지 않았죠. 바위 몇 개와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영강을 업고 움직여야 했어요. 표적이 되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윤서는 배낭에서 신호탄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하늘로 쏘아 올리면 누군가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윤서는 망설였어요. 그때 서영강이 다시 말했습니다. 쏘지 마라.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놈들이 원하는 거다. 내 위치를 확인하려고. 윤서는 신호탄을 다시 배낭에 넣었습니다. 서영강의 말이 맞았죠. 적들은 이미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어요. 신호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생각했어요.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서영강은 치료가 필요했고 윤서의 발목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추위도 문제였죠. 새벽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땀에 젖은 옷이 체온을 빼앗아갔어요. 능선 위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드론이 더 가까이 접근했어요. 유닝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윤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거였죠. 윤서는 재빨리 눈을 파서 서영강 위에 덮었어요. 체온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윤서 자신의 체온은 숨길 수 없었어요. 드론이 윤서의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윤서는 움직이지 않았죠. 눈을 감고 숨을 죽였어요. 드론은 10여 초간 머물다 다시 능선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잠깐의 여유가 생겼어요. 윤서는 서영강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호흡도 얕아졌죠. 이대로는 1시간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윤서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신호는 잡혔지만 통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전파 교란이 걸려 있는 게 확실했죠. 문자도 나가지 않았어요. 윤서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다. 구조는 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숲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을 좁히는 거였죠. 윤서는 등산 스틱을 꽉 쥐었어요. 싸워야 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다친 발목, 저체온증 직전의 몸 상태,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는 서영강. 윤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또 이러고 있지? 왜 또 누군가를 살리려고 내 목숨을 거는 거지? 서영강이 희미하게 말했어요. 윤서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죠. 서영강이 웃으려 했지만 기침이 나왔어요. 피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너는 좋은 군인이었다. 아니 좋은 사람이다. 윤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이후로 누구도 윤서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윤서가 말했어요. 당신도 저도.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서영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아야지. 바로 그때 드디어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점 하나가 산 너머에서 나타났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접근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너무 낮게, 너무 느리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찾아내려는 듯한 수색 각도였죠.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구조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어요. 현장 인원은 즉시 나오라. 무장 해제하고 손을 머리 위로.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윤서는 숨었어요. 바위 뒤에 몸을 더 깊이 숨겼죠. 헬기가 계곡 위를 천천히 선회했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눈밭을 훑었어요. 윤서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죠. 윤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 윤서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기록도 남지 않는 비밀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헬기는 가짜다. 통신망이 뚫렸다. 윤서가 재빨리 답장을 보냈어요. 누구십니까? 몇 초 후 대답이 왔습니다. 별 13 중 하나. 윤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 전화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마지막 비상망,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보안 라인을 깨운 호출이었던 겁니다. 가짜 헬기가 계곡 위를 맴돌았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눈밭을 샅샅이 훑었어요. 윤서는 바위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빛이 윤서가 숨은 바위 옆을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마치 뭔가를 감지한 것처럼요. 윤서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지나가라고요. 헬기에서 다시 확성기 소리가 울렸어요. 최후 경고다. 나오지 않으면 강제 진압한다.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움직이지 않았죠. 저 헬기에 올라타는 순간 윤서와 서영강은 끝이었어요. 사고사로 처리될 게 뻔했습니다. 서영강이 희미하게 윤서의 팔을 잡았어요. 윤서야 너라도 살아라.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같이 삽니다. 서영강이 힘없이 웃었어요. 고집불통이구나. 예전부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낮췄어요. 이제 나무 꼭대기와 거의 같은 높이였습니다. 로터 소음이 귀를 찢을 듯 컸어요. 강한 바람이 눈을 휘날리며 윤서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윤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헬기를 올려다봤어요. 측면 도어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2명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한 명은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소총을 겨누고 있었죠. 윤서는 재빨리 머리를 숙였어요. 바위 뒤로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추운데도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헬기가 한 바퀴 더 선회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확인했죠. 헬기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능선 위쪽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며 계곡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윤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깐의 여유가 생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됐죠. 이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어요. 윤서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죠. 15분 버텨라. 진짜가 간다. 윤서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40분. 15분이면 6시 전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죠. 윤서는 답장을 보냈어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부상자 상태 위독.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도 버텨라. 그게 유일한 길이다. 윤서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서영강을 봤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은 완전히 파랗게 질렸고 호흡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어요. 15분을 버틸 수 있을까? 윤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숲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적어도 67명은 되는 것 같았죠. 그들은 서로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올라왔어요. 훈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윤서는 주변을 살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위로 가면 가짜 헬기가 있고 아래로 가면 추격자들이 있었죠. 옆으로는 가파른 절벽이었어요.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윤서는 배낭에서 마지막 남은 물건들을 꺼냈어요. 비상 랜턴, 로프, 칼, 그리고 신호탄 하나. 많지 않았죠. 하지만 이게 전부였어요. 윤서는 로프를 손에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한다.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50m도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바위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확인했어요. 7명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복장에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손에는 권총이나 소총을 들고 있었어요. 한 명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제히 멈춰섰어요. 그리고 부채꼴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위망을 좁히는 거였죠. 윤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서영강을 바위 뒤 가장 안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로프를 바위에 묶었습니다. 만약을 위한 준비였죠. 탈출로를 만들어야 했어요. 비록 절벽이라도 내려갈 수만 있다면요. 추격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빨랐습니다. 서로 엄호하며 전진했죠. 20m, 15m, 10m.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어요. 윤서는 칼을 꺼내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왜 나는 또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가?
왜 선택은 늘 나에게만 강요되는가? 한 명이 바위 모서리를 돌아 나타났어요. 윤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총을 겨누려는 순간 윤서가 먼저 움직였어요. 칼로 남자의 손목을 쳤습니다. 총이 땅에 떨어졌죠. 윤서는 그 남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윤서는 칼을 휘둘렀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한 명이 윤서의 팔을 잡았고 다른 한 명이 다리를 걸었습니다. 윤서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친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쏘아올랐습니다. 윤서는 비명을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지만 누군가 윤서의 등을 짓눌렀습니다. 얼굴이 눈밭에 처박혔어요. 차가운 눈이 입과 코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죠. 끝이다. 한 남자가 말했어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서는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총성이 울렸어요. 하지만 윤서를 맞힌 게 아니었습니다. 윤서의 등을 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어요. 윤서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을 누르던 남자가 쓰러져 있었죠. 어깨에서 피가 흘렀어요. 윤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쏜 거였어요. 추격자들도 당황한 듯 사방을 살폈습니다. 또 총성이 울렸어요. 이번엔 2명이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어요. 추격자들이 엄폐물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윤서는 그 틈을 타서 서영강에게 기어갔어요. 괜찮으십니까? 서영강은 의식이 없었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누가 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적인지 아군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죠. 살아남는 게 먼저였어요.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여러 대였어요. 윤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3대의 헬기가 산 너머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그중 한 대가 빠르게 계곡으로 접근했어요. 진짜가 왔다. 윤서는 직감했습니다. 15분을 버텼어요.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합참 내부 작전본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차장 김태준은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장성급 인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김태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왜 출동을 늦췄나? 한 장군이 책상을 쳤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위험한 상황인데 왜 구조 헬기 출동을 막았나? 다른 한 명이 거들었어요. 가짜 헬기가 먼저 떴다는 보고가 들어왔네. 이게 무슨 상황인가? 김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죠. 침묵이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겠나? 또 다른 장성이 다가왔어요.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합참의장을 죽게 내버려 두려는 건가? 김태준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책임져라. 이건 직무유기다. 당장 해명하지 않으면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 목소리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태준은 알고 있었어요. 서영강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이 필요했다는 거리요. 합참의장 피습 사건, 그건 단순한 암살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배신자들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죠. 서영강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는다는 정보를 흘려서 숨어있던 적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 했던 겁니다. 김태준은 그 계획의 유일한 공유자였어요. 서영강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었죠. 자네만 믿는다. 서영강이 봉인 서랍에 메모를 넣으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내가 죽으면 놈들은 안심하고 나온다.
그때 잡아라. 하지만 지금 김태준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구조를 늦췄다는 이유로, 가짜 헬기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비난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배신자처럼 보였죠. 오히려 더 늦추고, 더 밉게 굴고, 더 의심받았어요. 회의실 밖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리산 현장, 교전 중입니다. 한 참모가 뛰어들어왔어요. 신원불명의 무장 집단이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구조 요청이 들어왔지만 통신이 불안정합니다. 장성 한 명이 김태준을 노려봤어요. 봤나? 자네가 늦춘 사이에 이 꼴이 됐다. 김태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합참의장 생존 가능성 희박. 현장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중상 상태.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태준은 그제야 움직였어요. 천천히 회의실을 가로질러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죠. 봉인된 서랍이었어요. 빨간 실로 봉인되어 있었고 서영강의 서명이 박혀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건가? 한 장군이 물었어요. 김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봉인을 뜯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얇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영강의 필체였습니다. 김태준이 메모를 꺼내 읽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놈들은 안심하고 나온다. 그때 잡아라. 김태준, 자네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별 13을 깨워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메모를 쳐다봤어요. 김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합참의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놈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 장성이 반박했어요. 무슨 소리인가? 현장 보고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김태준이 메모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보고를 믿으면 안 됩니다. 통신망이 뚫렸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요. 배신자?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터졌어요. 누구를 말하는 건가? 김태준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밖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합참의장 암살을 기획한 세력이 우리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김태준이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동을 늦췄습니다. 놈들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고요. 가짜 헬기가 먼저 뜬 것도 현장이 포위된 것도 모두 예상한 일입니다. 한 장성이 테이블을 쳤어요. 미친 짓이야. 합참의장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한 건가?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작전입니다. 서영강 의장이 직접 승인한 작전이에요. 김태준은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이번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작전 계획서였죠. 서영강의 서명과 날인이 찍혀 있었어요. 김태준이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별 13 작전, 합참의장 가사 상태를 미끼로 내부 배신자 색출 및 소탕.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누군가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다른 이들도 하나씩 돌려보며 읽었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김태준이 마지막 서랍을 열었어요. 빨간 버튼이 있었습니다. 비상 소집 버튼이었죠. 지금부터 별 13을 가동합니다. 김태준의 손이 버튼 위에 올려졌어요. 구조가 아닙니다. 소탕입니다. 한 장성이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 별 13은 국가 최고 비상시에만 가동하는 거 아닌가?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조명이 꺼졌어요. 비상등만 켜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회의실을 채웠죠. 사이렌이 울렸어요. 낮고 길게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준이 일어섰어요. 별 13 소속 전원 지리산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목표는 합참의장 구출 및 배신자 소탕. 이제부터는 구조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회의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고 규칙적인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13명의 인원이 들어왔어요. 모두 특수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김태준이 그들을 봤어요. 별 13, 출동 준비 완료?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지리산으로 간다. 합참의장을 살려오고 놈들을 박살낸다. 13명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뛰어나갔어요. 회의실에 남은 이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작전이 실패하면 저를 군법회의에 세우십시오. 하지만 성공하면 김태준이 잠시 멈췄어요. 우리는 나라를 구한 겁니다. 지리산 상공에 진짜 헬기 편대가 들어왔습니다. 3대가 아니었어요. 5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전 지원 헬기였고 2번째는 의료 후송 헬기였죠. 3번째와 4번째는 경계 및 공격 헬기였고 마지막은 차단 및 수송 헬기였어요. 완벽한 편대 구성이었습니다. 가짜 헬기가 당황한 듯 고도를 올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자전 헬기에서 강력한 교란 신호가 발사됐죠. 가짜 헬기의 통신이 끊겼어요. 조종이 불안정해지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바위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짜 헬기가 능선 너머로 급하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헬기 한 대가 추격했죠. 순식간에 따라붙었어요. 지상에서는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윤서를 포위했던 추격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누군가는 숲속으로 도망쳤고 누군가는 계곡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차단팀이었어요. 의료 후송 헬기가 윤서가 있는 계곡으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로터 소음이 귀를 찢을 듯 컸어요. 강한 바람이 눈을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헬기가 지면에서 3m 높이에 멈춰 섰어요. 측면 도어가 열리고 구조대원 2명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강윤서 소령. 한 대원이 소리쳤어요. 윤서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들이 재빨리 달려왔죠. 부상자 상태는? 윤서가 서영강을 가리켰어요. 중상입니다. 폐 손상 추정, 저체온증, 의식 불명. 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서영강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고 다른 한 명은 들것을 준비했어요. 맥박 미약, 호흡 불규칙, 체온 섭씨 34도.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즉시 후송 필요. 들것에 서영강을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윤서도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완전히 망가진 거였죠. 대원 한 명이 윤서를 부축했어요. 소령님도 후송해야 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의장님을 먼저. 하지만 대원은 강하게 말했어요. 명령입니다. 같이 가십니다. 윤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죠. 로프에 매달려 헬기로 올라갔습니다. 윤서의 몸이 공중에 떴어요. 바람이 거세게 흔들었지만 로프는 단단했습니다. 헬기 안으로 끌어올려졌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영강이 먼저 들것째 실렸어요. 의료진이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연결됐죠. 삐삐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어요. 윤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헬기가 이륙했어요. 지면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계곡 곳곳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별 열셋 요원들이 추격자들을 하나씩 제압하고 있었죠. 총성이 간헐적으로 들렸어요. 의료진 한 명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료진이 발목을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인대 파열 의심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윤서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나중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장애. 이미 한 번 겪은 일이었죠. 헬기 안에서 무전이 터졌어요. 알파팀 목표 사살 완료. 브라보팀 생포 3명. 찰리팀 추격 중.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무전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끝난 건가? 정말 끝난 건가? 그때 서영강이 신음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윤서를 봤어요. 윤서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가까이 다가갔죠. 네, 의장님. 살았습니다. 우리 살았어요. 서영강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윤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군인이니까요. 서영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그냥 좋은 사람이야. 의료진이 서영강을 진정시켰어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체력을 아끼셔야 해요. 서영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손에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헬기가 병원 헬리패드에 착륙했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영강이 먼저 응급실로 실려갔죠. 윤서도 휠체어에 앉혀져 이동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피범벅이 된 모습이었죠. 응급실에서 윤서의 발목을 검사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킬레스건이 거의 끊어질 뻔했네요. 인대도 심하게 파열됐고요. 수술은 필수입니다. 윤서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다시 걸을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걷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건 말을 흐렸습니다. 윤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예전처럼 달릴 수 없다는 걸요.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가 수술복을 입혔어요. 윤서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 건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복도 끝에서 김태준이 나타났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서와 눈이 마주쳤죠. 김태준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강윤서 소령.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장님. 김태준이 윤서 앞에 섰어요. 수고했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대답 대신 물었어요. 의장님은요? 김태준이 답했습니다. 수술 중이네. 의사 말로는 고비를 넘기면 살 수 있다고 하더군.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모든 걸 잃었을 걸세. 합참의장도 작전도 그리고 나라의 신뢰도.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태준이 윤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그게 바로 군인이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자네는 진짜 군인이야, 강윤서. 그 말에 윤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이후로 누구도 윤서를 군인이라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수술 잘 받게. 김태준이 물러났어요. 깨어나면 할 이야기가 많을 걸세.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어요. 마취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윤서는 생각했어요. 나는 해냈다. 누군가를 살렸고 이번엔 누명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윤서가 눈을 뜬 건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어요.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1인실이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발목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어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윤서는 발가락을 움직여 봤죠. 다행히 감각은 있었어요.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걷는 건 문제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달리는 건 다시는 못할 거예요.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해 첫날 지리산에 올랐던 게 엊그제 같았어요. 그때는 새 출발을 다짐했었죠. 다시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결국 또 누군가를 살리느라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번엔 후회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급류훈련 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후임을 살리고도 누명을 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서영강은 살아 돌아왔고 김태준은 윤서를 진짜 군인이라 불러줬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깨어나셨네요. 기분은 어떠세요? 윤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재활 잘 받으시면 일상생활엔 지장 없으실 겁니다. 일상생활. 윤서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특수부대 소령으로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다시는 작전에 투입될 수 없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윤서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태준이 찾아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컨디션은 어떤가? 윤서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어요. 괜찮습니다, 차장님. 김태준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영강 의장 소식 들었나? 김태준이 물었어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김태준이 말했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네. 고비는 넘겼어. 의사들 말로는 기적이라더군.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입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김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서가 물었죠. 김태준이 답했어요. 열어보게. 윤서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윤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훈련 사고 재조사 결과 보고서였죠. 윤서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급류훈련 당시 상황 재구성, 목격자 재진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서에게 누명을 씌웠던 후임의 거짓 진술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후임이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 윤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억울했던 마음, 누명을 쓰고도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던 분노,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태준이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윤서가 눈물을 닦고 나서야 말했습니다. 서영강 의장께서 직접 재조사를 지시하셨네. 자네가 자신을 구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시더군.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네. 윤서가 김태준을 봤어요.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보답이 아니야. 정이지. 자네는 애초에 잘못한 게 없었어. 다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윤서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복권 명령서였어요. 의가사 제대 취소, 명예회복, 그리고 원하면 복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직하겠나? 김태준이 물었어요.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발목이 김태준이 손을 저었어요. 작전 투입은 힘들겠지. 하지만 군에는 다른 역할도 많아. 교육, 기획, 행정.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한 자리가 많다네. 윤서는 생각했어요. 돌아갈 수 있다. 군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답일까? 윤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마지막 문서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게. 윤서가 펼쳐봤습니다. 포상 명령서였죠. 국가유공자 표창, 그리고 합참의장 구조 공로 인정이었습니다. 자네는 영웅이야, 강윤서. 김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비록 세상에 알려지진 않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네. 자네가 나라를 구했다는 걸.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태준이 웃었어요. 그게 바로 영웅이 하는 말이지. 며칠 후 윤서는 휠체어를 타고 서영강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서영강이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윤서. 서영강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윤서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의장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서영강이 웃었어요. 자네 덕분에 살았네. 고맙네, 정말.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영강이 손짓으로 윤서를 가까이 오라 했어요. 윤서가 침대 옆으로 갔죠. 서영강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 자네는 좋은 군인이었네. 아니, 여전히 좋은 군인이야. 윤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서영강이 계속 말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든 아니든 자네는 변하지 않을 걸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윤서가 말하려 했지만 서영강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하지만은 없네. 자네는 이미 증명했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서영강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 하나를 꺼내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서가 물었죠. 서영강이 답했어요. 자네를 모함했던 후임의 거짓 진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일세. 윤서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후임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그를 조종했는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윤서를 제거하려 했던 내부 세력의 존재까지요. 윤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네는 처음부터 표적이었네. 서영강이 말했어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유능했으니까. 놈들은 자네 같은 사람이 두려웠던 거야. 윤서는 파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영강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모두 처벌받을 걸세. 자네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될 거야. 그리고 서영강이 잠시 멈췄어요. 자네의 인생도 다시 시작될 거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감사합니다, 의장님. 윤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서영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네. 자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목발을 짚고 원룸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여전히 밀린 월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고 전기요금 독촉장도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윤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낡은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건물들. 제대 후 몇 달간 윤서를 짓눌렀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곳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복권 명령서, 포상장, 그리고 명예회복 확인서. 윤서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누명이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지고 존엄이 회복됐죠. 하지만 윤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복직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김태준은 돌아오라고 했고 서영강도 군에 필요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태준이었죠. 강윤서, 시간 되나? 윤서가 답했어요. 네, 차장님.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용산으로 올 수 있겠나? 서영강 의장께서 자네를 보고 싶어 하시네. 윤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김태준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접 오면 알게 될 걸세. 중요한 이야기야.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제대 후 처음 입는 정장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자세는 여전히 꼿꼿했죠.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경례를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윤서는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내부에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김태준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왔네. 윤서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서영강이 앉아 있었어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죠. 앉게, 윤서. 서영강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윤서가 앉았습니다. 서영강이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죠. 이게 뭔지 아나?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강이 파일을 펼쳤어요. 별 13세 새로운 명단일세. 윤서가 놀라서 파일을 봤습니다. 1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윤서. 저를요? 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영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자네가 지리산에서 보여준 판단력, 결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게 바로 별 13세 필요한 자질이야.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목은 서영강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별 13은 전투부대가 아니네. 국가 비상 상황을 관리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조직이지. 자네의 발목은 문제가 안 돼. 김태준이 거들었어요. 별 13의 역할은 다양하네. 정보 분석, 작전 기획, 현장 지휘, 그리고 위기 관리. 자네는 현장 판단관으로 적임자야. 윤서는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 아래에 직책이 적혀 있었어요. 현장 위기 판단관.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온 거였죠. 하지만 받아들여야 할까? 시간을 들이지. 서영강이 말했어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네. 천천히 생각해보게.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서영강이 웃었어요. 일주일. 일주일 후 답을 주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윤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별 13. 국가 최고 비상 조직.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게 윤서가 원하는 길일까? 며칠 후 윤서는 다시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목발을 짚고 천천히 올라갔어요. 정상까지는 무리였지만 중턱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서영강을 발견했던 그 계곡이 내려다 보였죠. 윤서는 바위에 앉아 계곡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전장이었어요. 피와 총성이 난무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눈이 덮여 있고 바람만 불었어요. 윤서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영강을 업고 도망치던 순간, 추격자들과 맞서던 순간, 그리고 헬기가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 모든 게 생생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게 윤서의 본질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든 아니든, 계급이 있든 없든, 윤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윤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죠. 윤서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태준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김태준이 받았습니다. 강윤서, 무슨 일인가? 윤서가 말했어요. 차장님 결정했습니다. 김태준이 기다렸습니다. 윤서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죠. 별 13 하겠습니다. 김태준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좋은 결정이야, 윤서. 환영하네. 윤서는 전화를 끊고 다시 계곡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윤서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서는 다시 용산에 갔습니다. 이번엔 정장이 아니라 군복을 입었어요. 계급장은 아직 달지 않았지만 곧 달게 될 거였습니다. 별 13 소속으로요. 비공개 장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지하 3층 보안구역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가자 12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윤서를 쳐다봤죠. 서영강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윤서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리고 윤서 앞에 섰습니다. 서영강이 거수 경례를 했어요. 윤서도 목발을 옆에 세우고 경례로 답했습니다. 강윤서 소령? 서영강이 말했어요. 아니, 강윤서. 서영강이 계급장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새로운 계급장이 들어있었어요. 소령이 아니었습니다. 중령이었죠. 자네가 살린 건 내 목숨만이 아니네. 서영강이 말했습니다. 군이 사람을 버리는 조직이 되지 않게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살렸어. 그 공로를 인정하네. 서영강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윤서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었어요. 책임감의 무게였죠. 별 13번째 강윤서 중령. 환영하네. 서영강이 악수를 청했어요. 윤서가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죠. 나머지 12명도 일어나 윤서에게 경례했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누명도, 취업난도, 편의점 알바도, 밀린 월세도, 그 모든 게 지나갔어요. 윤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시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믿게 됐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며칠 후 윤서는 다시 지리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목발 없이요. 재활을 열심히 해서 이제 걸을 수 있었어요. 달리진 못하지만 걷는 건 문제 없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해는 아니었지만 윤서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눈을 뜨니 지평선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윤서는 뒤를 돌아봤죠. 멀찍이서 누군가 서 있었어요. 별 13 호위 라인이었습니다. 윤서를 지키기 위해 따라온 거였죠. 윤서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윤서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누명도 취업난도 생계의 벼랑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아직 갚아야 할 빚도 있고 재활해야 할 발목도 있었죠. 하지만 윤서는 이제 알았습니다. 삶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은 누가 증명해주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순간이라는 거요. 그리고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리산 계곡에서도 병원 침대에서도 그리고 지금도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요.